다시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탄력성, 기회에 이르는 길이라는 세션입니다. 다음 세션의 공동 주최 기관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입니다. 이 세션의 진행은 KCOC의 조대식 사무총장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KCOC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잡은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 리질리언스라는 것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대가 이 개념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저희가 가장 큰 도전 과제는 SDG라는 우리 지구촌의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과제는 바로 이 악화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서 돌파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SDG를 우리의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 resilience라는 거,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 세 분이야말로 지금 NGO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개 단체를 모셨는데요. 저희 KCOC는 국제개발협력의 NGO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140여 개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단체 뒤에는 440만 명의 후원자들이 이 단체들을 후원해서 140여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국에서 활동하는데요. 그 단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세 개 단체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이 단체들을 이끌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제 바로 옆에서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Save the Children의 오준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시간인데요. 전반 30분, 후반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 30분에는 이 토크쇼 형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하고요. 후반 30분은 각 단체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사례 소개를 하는 이러한 세션을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청중을 포함한 저희 패널들 간의 Q&A 세션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전반 30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반 30분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질문은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NGO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NGO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번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이걸 가지고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에게 이 회복 탄력성 첫째 질문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개념이 부각되고 왜 중요한가? 먼저 조명환 회장님부터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제 전공이 면역학이었는데요.
지금 회복 탄력성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너무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덜 아픈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걸리고 나서도 또 회복되는 속도가 다 다른 것이 바로 면역 이제 기능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그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당사자들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재난이 요즘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또 대규모로 발생하고 아주 복합적인 방식으로 지금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서 빨리 도와주는 것도, 구호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기 전까지 또 가고 나서도 스스로 이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꼭 1년 전에 앞으로 SDG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나면서 더 그것이 이제 상황이 나빠지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SDG 목표 달성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1번 목표인 절대 빈곤 증식, 그 다음에 2번 목표인 기아 종식, and hunger, 이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제 시간에 목적한 시간에 달성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단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원대한 SDG 목표 달성이 이렇게 후퇴되고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냐? 바로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변화, 그다음에 팬데믹,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역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이 가장 이러한 것에 피해를 많이 겪고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실제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국가들이 이러한 재난과 분쟁과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SDG 달성을 위해서는 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인으로서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가 기후 변화, 두 번째가 이제 팬데믹,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쟁, 이건데, 이러한 것에서 지금 특별히 기아 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와 계시는데, 이 식량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현장 경험, 그리고 또 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이제 조금 부연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회복 탄력성의 필요성은 세 가지 이유가 아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번째가 기후 변화의 기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또는 기아와 기근이 창궐하는 이 원인 중에는 첫 번째는 아마 재난 발생의 빈도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차에서 작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111건의 대형 이 재난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재난으로 인해서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폐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발생 빈도의 추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 2030년이 되면은 560건 수준의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 탄력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조명환 회장님 코멘트해 주셨듯이 면역력에 대한 회복력인데, 결국은 재난 대응에 대해서 취약 국가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난을 겪고 나면 붕괴되는 시스템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 재난은 빈부와 상관없이 발생이 되지만 재난 후 회복되는 힘은 빈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난 대응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재난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일으켜 세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가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먹거리의 양이 엄청난 양으로 감소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식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 효과와 같이 한 곳에서 발생한 재난은 결국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으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주체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회복 탄력성이 너무도 중요한 그런 화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원식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앞에 첫 번째 이제 조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공통점을 제가 지금 발견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재난 발생의 그 빈도, 주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규모 이것이 그 모든 심각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점을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주목한 게 이 딜레마인데요. 취약 국가일수록 리질리언스가 중요한데 취약 국가라서 그걸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측면, 이 딜레마, 특히 이제 그 아동의 그 전반적인 아동의 보호 그리고 또 이 분야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지금 Save the Children 같은 경우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일반적인 질문 플러스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으시면은 오전 이사장님 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중복을 피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resilience라는 이 단어가 우리 주제인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하셨는데 뭐 사실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정상으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back to normalcy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한 3년간 일어난 여러 가지 위기 이런 상황들이 어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러한 위기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 세계화 이런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하나하나 이 위기들을 분석해 보면 더 그러한 확신이 듭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왜 생겼죠?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땅속에 있는 석유, 석탄을 끄집어내서 계속 태우니까 공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전쟁의 한 면일 뿐이지 우리가 문명의 발전과 함께 계속 무기를 발전시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 체제가 엉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인간이 많아지고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리를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속에 살던 바이러스가 계속 사람에게 와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다 끝났네. 우리 재수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slow burning crisis, 천천히 타오르는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조대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빈곤층, 난민 이런 사람들은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더욱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번역을 회복 탄력성, resilience를 보통 요즘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과거에 그 인도 지원 우리 매뉴얼에 보면은 복원력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원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그 back to normalcy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뉴 노멀이거든요. 이게 진화돼서 이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개념인데 그걸 담아내기는 좀 쉽지 않거나 또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반드시 전에 있던 똑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이 아닌 그 어떤 진화된 상태 이런 것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저희가 이제 좀 소화를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나오면 또 좀 진행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회복 탄력성을 저희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NGO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NGO는 이 부분에서 어떤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그 오준 대사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조금 아까 한 얘기와 계속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세계화를 진행시키면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자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문명의 발전을 여기서 중단할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KTX 같은 거 타지 말고 다시 옛날처럼 무궁화 열차만 탈까요? 그런 것이 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화는 원웨이이고 일방으로 진행되고 계속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초래한 문명의 발전과 세계화가 가져온 이 부작용들, 이 거대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하나 좀 부정적인,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또 하나 부정적인 것은 국가들이, 이 주권 국가들이 우리가 지난 한 300년간 주권 국가 제도 하에서 국제관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주권 국가들은 자기네가 가진 주권, 파워, 힘 이런 것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협조를 해서 이런 글로벌한 문제들, 세계화가 가져온 문제들을 함께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만을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자기네 국민들에게만 어필하려고 하고 민주주의가 된 나라도 현명한 결정보다는 퍼퓰리스트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들에게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 NGO 이런 데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하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이런 민주화의 시대, 세계 각국에서 자유와 인권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행동을 정부의 탄압 없이 또는 정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더 많아진다면 좀 더 계몽된 생각으로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자기 국가나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류와 지구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회피하고 싶어하는 진실이라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하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언급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용기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저는 또 하나 추가하면 기업에도 의존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에 의존할 수 없으면 그 세 번째 바로 시민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하고 리질리언스 회복에는 특별히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부나 또는 기업 섹터, 제1섹터나 2섹터가 아닌 제3섹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 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원식 회장님. 네, 우리 오준 이사장님 말씀 중에 인류와 지구의 안녕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는 뭐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고
우리가 요즘 뭐 챗 GPT 얘기도 하고 있고 AI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시간혁명과 공간혁명은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빠른 질풍노도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기술 발전이 가져오고 있는 폐해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인류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환경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이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땔감으로 쓸 때에는 나무를 베다가 땔감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이 민둥산이 되는 거죠. 산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더 이상 못 되게 하려면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화석 연료가 점점 늘어나고 결국 그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탄소 배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선택한 선택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미래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모든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이제 부연을 해서 NGO의 역할, NGO의 정체성, 제3섹터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세 개의 단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에는 대변인, 그리고 조력자, 그리고 현장의 주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GO는 대변인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 중 하나가 취약한 공동체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이 NGO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력자죠. 결국 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NGO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인 거죠. 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식도 나누어주고 기술과 기금도 지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NGO는 이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제개발 현장에 가장 가까운 주체가 이 고개발 단체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NGO들이 즉시 피난민 지원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치적인 상황을 주시했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거든요. 결국 이것은 구호 개발 단체들이, 기아 대책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에 가장 앞장서 있는 역할을 3섹터가 해왔고 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NGO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 회장님 말씀을 듣다가 저는 뒷부분을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산에 나무를 과거에 베서 썼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20년 전에 제가 북한을 1년 반 동안 이제 출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캐도 사업이라고 저희 이제 경수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회의하면은 이제 평양의 순안공항에 내려가지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묘양산 쪽으로 북쪽에 가서 그 향산이라는 데 가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2시간을 가는데 버스 옆에 이렇게 산을 보면 다 민둥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묘양산 가면은 이제 좀 산이 그린이 있는데, 그래서 2시간으로 이렇게 가면 내내 그걸 보면서 지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이게 가슴이 굉장히 그 마음이 무겁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뒷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조명원 회장님 말씀은 제가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만 들어도 돼요. 저희 월드비전은요, 어떻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재난을 발생했을 때 돕냐면은 일단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가면은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제공한 다음에 나오질 않고요. 보통 그 지역에 최소한 10년에서 15년까지 거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주제인 그 탄력 회복성을 완성할 때까지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의 회복 탄력성을 획득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첫째는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면은 10년, 15년 동안을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내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스스로 대응을 하고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커질 때까지 우리가 머무는 오랫동안 10년, 15년 동안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력 회복성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쓰는 방법이 이제 주민을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데 전문가지만은 그냥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동안 도와주면서 모든 단계에 주민을 직접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전수해 주죠. 그러면은 10년, 15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떠나도 스스로 어려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응하고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힘을 키웠다 판단하면 이제 그때 떠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들에게 모든 단계마다 직접 참여를 시키고 그들에게 이 재난을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거에는 그 지역에 꿈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 지역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계획도 꿈도 없었는데 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니까 10년, 15년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실천해가는 스스로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년 동안 315개의 마을이 스스로 자립을 했고요. 앞으로 내후년 2025년까지 총 654개의 마을을 이제 자립을 할 것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 한 3분이 남아서 청중의 질문 하나를 좀 받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에서 오늘 세 분 패널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면은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요 두 번째 세션 끝날 무렵에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기관별로 회복 탄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번에는 조명환 회장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월드비전은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로 Farmers Managed Natural Re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FMNR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농민 주도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 사업이 매우 단순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즉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무를 새롭게 심어서 복원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산림과 토지를 복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너무나 단순하고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매우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이미 20개가 넘는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또 농민 주도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농부들이 즉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성 심지어는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산림과 토지 복원에 있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더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ahusya amne biar abu seramai tesi langsung istirahat hati neba futurune anya saya hansa. We have been suffering from long drought spells. We lack food, so sometimes children sleep on an empty stomach. We have lost animals, crops, rivers dry up. People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looking for pasture, and even some die. Los tamba bahira sira liu si kapasitas saun sira nebehe tang sir vision sira bel haria siranya rairasi no sira bele hadia siranya to sira ka saira saira me maka durante sira kana bel hadia ona siranya.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여기가 지금 소말리아인데요. 저희가 10년 이상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환경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사업이 가운데 펜스가 담이 있는데 왼쪽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고 오른쪽은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한 곳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가나예요.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산림과 토양이 복원되면요, 지역 주민은 비롯해서 아동의 삶이 역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회복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나무가 있는 지역의 토양은 물을 무려 67배나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난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산림과 토양이 회복된 지역의 곡물 생산량은 무려 50에서 7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복원된 산림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23%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산림이 울창하게 되니까 증가한 식량이나 탄소 배출권을 활용해서요, 주민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갈등이 서로 싸움이 줄어들고 있고요. 좀 더 평화로운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비전이 지난 UN 경제사회처나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월드비전의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 굿 프랙틱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월드비전 또한 SDG 달성, 특히 절대 빈곤과 기아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법을 계속 확대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기아 대책의 사례 좀 보겠는데 한 단어가 저한테는 이렇게 확 꽂히는데요. 지형 변화, transforming landscape, 이걸 들으면서 이게 물리적인 땅의 지형 변화인데 동시에 저는 이 인식의, 우리 생각의 지평의 변화도 landscap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겹쳐서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시사점이 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변화를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선명해서 좋습니다. 기아 대책 유원식 회장님. 네. 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조명한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고개발 단체들이 단순 현장에 먹을 거 입을 거를 주고 끝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은 공동체의 자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300군데가 넘는 곳이 자립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개발 단체의 존재의 목적은 그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기아대 측 역시 같은 관점으로 공동체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소 어려움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은 자립 이후에 모니터링 내지는 팔로우업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우리 월드비전은 어떻게 그 자립 이후에 모니터링 해주고 계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좋은 질문인데요. 소위 저희가 떠났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뭐 TV를 한 해 팔면은 계속 AS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떠났지만은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2달에서 혹은 6개월 간격으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마을을 운영을 해나가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혹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그런 이제 질문이나 도움을 듣고, 거기서 우리가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제 가르쳐주고, 또 혹시 더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이제 자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최소 한 3년 정도는 더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기아대책 사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책 역시 궁극적인 빈곤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기아대책이 꿈꾸는 미래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빈곤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첫째, 현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공동체, 즉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 모두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기아대책 봉사단을 통한 현장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업 설계 시 현지 이양과 자립을 고려해서 자립을 위한 지역 주민 조직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멘토링을 통해서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아대책이 현장에서 갖는 출구 전략입니다. 조명환 회장님께서 월드비전에서 한 3년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긴급 구호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저희는 인도적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서 약 12만 명 이상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쉘터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총 13개의 지역 거점을 선정해서 현재까지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난민을 직접 고용해서 현지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수혜자 중심의 긴급구호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피난 현장에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이 폭격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이 대규모 수용시설에서는 길어야 1, 2주밖에 체류할 수 없었고,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거주가 열악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피난민들은 대규모 수용시설보다는 저희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마련한 쉘터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교육 공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했고, 또 놀이와 상담을 통해 전쟁 트라우마에서
아이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파키스탄의 긴급구호입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파키스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국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단순 몬순 폭우만이 원인이 아니었고 홍수 전 봄에 이례 없는 폭염이 이미 있었고 파키스탄 고산지대에 빙하가 해빙이 되고 해수면의 상승까지 궁극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연계된 기후 진환이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긴급구호 식품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모기장을 지원했고 2차 사업으로 식품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수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도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마비된 인프라와 복구되지 않은 식수 문제로 심각한 남부 지역의 지역 단위 구호 활동을 전개해서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저희들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말리, 마다가스카르, 잠비아와 탄자니아에 긴급구호 식량을 배분했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앞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역사회 회복력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긴 커뮤니티는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갖추게 될 겁니다. 우리 NGO들이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에게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원을 연결해주는 우리의 사명,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요. Save the Children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ve the Children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기아대책 유 회장님이 우크라이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로힝야 난민은 원래는 미얀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탄압을 받아서 주로 방글라데시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로 갔죠. 그래서 거기 콕스바자라는 이제 사실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도 좀 독특하지만 콕스바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로힝가 난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난민, 우크라이나가 됐든 로힝가가 됐든 이런 난민들을 생각할 때 왜 난민이 생길까?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 단체들은 모두 다 이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인도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의 적십자, 레드크로스 생각해 보시면 그 스위스의 사업가인 앙리 두난이라는 분이 우연히 이태리에서 전쟁을 목격했는데 프랑스와 이태리 간의 전쟁. 그때는 전쟁을 하면 이미 총이 있었으니까 벌판 같은데 양쪽에 서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겨눠가지고 돌격을 하면 이쪽에서는 쏘고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면은 또 반대쪽에서 돌격을 하면 또 이쪽에서 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총은 사실 요즘처럼 위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총 맞고 쓰러진 사람을 빨리 끄집어내서 수술을 해주거나 꼬매주거나 지혈을 시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전쟁은 할 땐 하더라도 누군가가 저기 들어가서 중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나와서 치료를 해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십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적십자 완장을 차고 들어가면 양쪽 다 공격하지 않고 부상당한 사람을 끄집어내올 수 있게 인정해 준 게 적십자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활동도 다 그와 유사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불이 자꾸 나는데 나는 소방관이니까 불 나면 내가 그냥 즉각 출동해서 다 끌 수 있어,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건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불이 왜 날까? 불이 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집을 짓 때도 보다 더 내연재로, 불연재로 짓고 건물마다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난민들도 왜 난민이 발생할까? 전쟁을 하니까 발생한다.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발생한다. 그럼 자연재해는 왜 날까? 전쟁은 왜 사람들이 할까?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런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인도주의적 활동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힝가는 굉장히 불행한 난민들의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미얀마에 살고 있었지만 종교도 다르고 이렇다는 이유로 탄압과 차별을 받아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사람이 탄압이나 차별을 엔간히 받으면 그냥 버티고 살아요. 자기 집인데, 자기 고향인데.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미얀마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가량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콕스바자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사태의 초기에서부터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간만 한 5천만 불이 넘는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우리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도 지난 해 그도 전에 합쳐서 한 200만 불 정도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은 주로 이 아동 청소년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인구에서 국제법적으로 아동은 18세 이하를 말하잖아요. 보통 인구에서 아동은 30%입니다. 인구의 30% 정도. 한국은 하도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아동의 비율이 30%의 절반도 안 되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30% 정도가 아동인데, 난민들은 아동이 한 절반쯤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난민이 됐을 때는 도망친 거잖아요. 도망칠 때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남자들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들은 아동이 한 절반 정도, 여성과 아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난민 캠프에서 살게 되면 생존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고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거는 난민 캠프에서 한 1년 살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교육은 때가 있는 겁니다. 윈도우가 있는 겁니다. 그 윈도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의 아동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생존이지만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활동가가 로힝가 캠프를 방문해서,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난민 아동들도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생존은 물론 먹고 의료 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 학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난민 캠프에 살고 있으면 그런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냐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패널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되시면은, 특별히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 한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패널들이 이제 서로 좀 들으면서
이 궁금한 것 또 이렇게 꼭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패널들 좀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유 회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화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주제고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우리 총장님께서 1섹타와 2섹타, 3섹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섹타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1섹타와 2섹타와 3섹타가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4섹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이런 구호 개발이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회복 탄력성이 더 잘 만들어지려면 정부와 기업과 저희와 같은 자선단체, 시민단체들이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시너지를 내야지만 이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을 한 단계 높여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분리한다기보다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 그 함께 중에서 저는 이 시민 개인 또 시민 그룹으로서의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은 촉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군가가 촉매가 돼줘야지 세계가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조 회장님 마무리 좀 해주실래요? 오늘 여기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희망적인데요. 사실 이제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이 분명했고 뭐 옆에 나라들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인 월드가 진짜 하나로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활동 무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나라와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분들의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아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은 그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두 나라의 싸움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죠.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막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막 수입이 떨어지고 막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안 들어오니까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구촌 전체가 한 나라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과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리더로 지금 이제 부각을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정말 존경받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큰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큰 기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준 이사장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아까 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썸업한다면 지난 3년간의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이 팬데믹의 위기, 뭐 전쟁의 위기, 기후 변화의 위기 이런 모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 세계화 이런 것과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은 사실은 지난 300년간 산업혁명 이후 문명의 발전이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4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나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신발을 만들던 사람은 거의 비슷한 기술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은 조금씩 발전해 온 게 아니고 최근 지난 300년간 아주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조대식 총장님하고 유 회장님이 산에 나무를 그냥 놔둘래니까 석탄 석유를 끄집어 썼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 석유를 끄집어내 쓴 겁니다. 석탄이 뭐죠? 1억 년 전에 죽은 나무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무만 떼가지고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죠? 뭐 기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멀리 다니고 또 무기도 에너지를 많이 쓰죠. 전기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1억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태워서 공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멈추려면 문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생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에 가니까 참 좋다. 6시간 가던 시절에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문명이 무엇이냐, 세계화가 무엇이냐,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 없이는 그냥 일회용품 안 쓰고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에 300년의 그 문명의 전환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분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resilience라는 단어, 이 회복 탄력성,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조연에서 주인공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resilience라는 단어는 사실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랐고 무명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무명이라서 조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단어 resilience라는 이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대가 되었구나. 그 시대가 지금 그가 주인공을 하도록 요청하고 또 불러내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 주연 배우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연 배우가 만약에 활동을 잘 한다면, 역할을 잘 해낸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우리 이 지구촌의 공통 과제이고 목표인 지속 가능 발전, 이 SDG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가지 단어를 제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back to new normal. 그러니까 오준 이사장님이 더 이상 back to normal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념을 재정의를 해야 되겠다, 레질리언스에. 그래서 back to new normal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번째는 back to basic.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의 규모, 속도 이런 것이 그 차원을 달리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게 본질이거든요. 본질로 다시 back to basic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3번째는 더 이상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저희 결심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다면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3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청중도 계시고, 또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청중 계시는데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호스트 지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기회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일차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세계시민센터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교육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